사형제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사적 사형제도- 복수를 챙겨다가 쓴 증거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법을 왜 안 만드냐고 20대 국회 때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딱 일이 안 끝났으니까 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늘 고지식함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보시면 반갑고 멋지고 세련되고 이런 분을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그냥 앞에 직업 이런 거 다 생략하고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표창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표창원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설가 표창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탐정소설, 탐정 추리소설, 스릴러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에 언급되는 사건들이 실제 신문에 보도 안 된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본인은 경험을 직접 하신 게 있나요? 일부 사건들 중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겨오진 않았고요. 네. 실제 사건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랄까, 본질적 부분들, 이걸 꼭 우리가 사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이런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응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사건들, 해당되는 이제 일부 본질적 부분만 이제 가져오기도 했고요.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경찰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좀 추상화처럼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그 본질적인 부분만 이제 가져와서 표현한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늘 여쭙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사형이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네. 선고받고 아직까지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65명인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 감소가 돼서 지금 60명 네, 그 정도 정도 된 것 같은데 사형제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사적 사형제도- 복수를 챙겨다가 쓴 증거인데 예? 사적 복수를 쓰시는 분인데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 공식적인 답변은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변경돼야 된다라는 게 제 경찰학자 또 범죄 관련 학자로서의 공식적인 제 입장이고요. 예. 제가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 1호는 사형 집행입니다. 내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잖아요. 그분이 퇴임 직전에 기독교 장로시기도 하지만 사형 집행을 사인을 했어요. 마지막 사형 집행하셨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했다. 무거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서 행정명령이 사인하는 거지만 손 들리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인간으로선. 네. 그렇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사회적 책무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자 또는 사형제도가 필요하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장이고 존중받아야 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사형제 폐지하자,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꾸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주장하면 스스로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런데 양쪽 모두 안 해요. 그러니까 전 모두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다 비겁하다는 건 법을 바꾸자 그랬을 때 국민 여론조사에 보면 70% 80%가 사형제 찬성하는데 맞아요.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어디 도대체가 하기 싫은 일은 다 안 하는 거야. 손에 지저분하고 피 묻히는 일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예. 나는 그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걸 할 수 없으면 그 자리 가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무엇이 옳다, 절대적으로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이 옳다고 느껴서 그렇게 주장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죠. 그 사형제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한 60여 명의 사형에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그 희생양인 거죠. 이도저도 아니고 사형이 언제든 집행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을 꺼릴 수 있는 뭔가 오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유보해야죠. 유보를 하고 확실한 사건에서는 집행을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우리 법의 취지이고. 네. 저도 항상 어떤 그 범죄 형량을 판사님 판결을 보면 짜증이 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런 사람한테 형량 저거밖에 안 줘? 특히 심신미약, 그 다음에 또 촉법소년,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네. 그 다 아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고, 그래서 감형해주고, 전 볼 때마다 화가 나거든요. 네. 그런 점은 또 어떻게 보세요?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신미약이란 것도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기들의 주장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형법 제10조가 이제 해당되는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없애도 될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사건 중에 아주 오랜 동안 가정폭력 피해 네. 입던 피해자, 또 아동학대 피해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가해자에게 공격을 해서 가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장애가 있는 이제 아내인데 휠체어를 타야 되고 거동이 불편한데 이 남편이란 작자가 10여 년 동안 자기가 기분 나쁘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담뱃불로 다 지지고 뭐 온갖 고문을 당했어요. 이 신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만취가 돼서 쓰러져 있는 남편을 이 부인이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심신미약이라는 그 어떤 오랜 동안의 학대의 피해로 인해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또 행동 통제의 어떤 능력이 떨어진 경우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여기 대해서는 다른 살인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정당방위를 무죄하면 되지 뭘 왜 이렇게 심신미약을 적용해요? 그러면 좋죠. 네. 그럴 용기만 있다면 정당방위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 법리가 우리 이 법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에 이르는 방어력을 행사한 경우만 정당방위로 인정을 해요. 법조의 우려는 뭐냐면 그런 경우를 인정해 줄 경우에 정당방위야라는 걸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살인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생길 것이다. 상황 자체를 정당방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려죠. 우려죠. 예. 우려를 그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건이 왔을 때 아까 그 장애에서 그 다 이렇게 막 지지고 폭행당하고 가해당했던 기록이 남아 있. 근데 흉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호주 퀸즐랜드일 겁니다. 그 주에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해자로부터 그 고통과 또는 통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던 경우에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법을 왜 안 만드냐고. 20대 국회 때 뭐 했냐고 물어보는데 다 일이 안 끝났으니까 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소설 쓰지 마시고 네? 가서 일을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숙제가 좀 남았네. 죄송합니다. 네. 또 문제가 뭐냐면 인천 사건인데 그 왜 그 옥상에 그 수조에서 그 살인 사건 했던 친구가 아주 어린 친구인데 촉법은 넘어서서 18살이죠. 예, 이제 형은 받았는데 곧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형도만 길지도 않았고. 그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없는 우리 소년법상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아마 최고 가중해서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징역 12년이었던가요? 예, 그럴 겁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고 형량을 내렸고 그런데 주범이 아니고 같이 이제 주고받고 그 피해 어린이의 손가락을 잘라서 건네줬던 돌리고, 그 상대방은 20살이었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예. 소년법 적용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던 이런 이제 사건이었죠. 그래서 촉법 소년 내지는 그 촉법 소년은 아니긴 하지만 소년법 적용이 된 미성년자에 대한 그런 소년법의 적용이 옳으냐.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극단적인 사례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소년법의 취지 자체를 모두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형사 미성년자, 촉법 소년에 대해서 이걸 풀자 성인처럼 처벌하자라는 건 현실화될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고 일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현재 우리 소년법에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있거든요. 소년은 2년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감호, 뭐 보호 감호,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이걸 현실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대안이다. 또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을 못할 경우에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지는 입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범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반성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처벌만 했을 경우에 그때는 시원하지만 그 처벌받은 놈이 나 이제 인생 망가졌어 막 갈 거야?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서 누군가가 그 피해자가 된다면 그건 그 피해자에게 우리가 또
부담을 지고 책임을 그게 지거든요. 또 기억나는 게 저도 이렇게 신문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락산에서 네. 살인을 저지르고 나와서 출소하고 그러니까 뭐 십몇 년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와서 출소하자마자 수락산 아침에 어떤 그 아주머니가 등산 가는 길에서 맞아요. 예. 그 살해를 당했어요. 네. 아무런 개인적인 원한도 없이. 맞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아주 그냥 취미생활하듯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1심 판결이 잘못돼서 사형을 저지른 사람을 살려놨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살인을 방조한 거랑 똑같다. 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네. 주장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면 현실성도 없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사람 나가면 살인이든 성폭행이든 할 또 할 것 것 같아. 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사형이건 무기징역 종신형이건 아니면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에 시빌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별도로 이 사람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처럼 재범 우려가 없어졌다고 전문의가 책임지고 진단할 때까지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는 조치가 있어요. 아니, 그 다른 나라는 예. 그런 식으로 피해자나 그다음에 또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뭐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법을 발의했을 경우에 그렇게 발의된 법이 해당 상임위에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무척 낮습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 당이 낸 그 법안에 대해서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동 발의하면 되잖아요. 공동 발의하면 되죠. 이러한 현재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정당의 구조 개편 없이는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뭐 이 얘기를 하면 뭐 몇 시간 해도 뭐 끝나지 않을 얘기인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많이 그래도 범죄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흉악한 범죄는? 그 역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상으로 보자면 충격적인 사건들이 전에 없던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맞다면 지금쯤은 그냥 우리나라가 범죄판이 되어 있을 거예요. 생지옥이 돼 있어야 될까요? 생지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보도와 달리 언제나 우리 사회는 늘 유사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런 범죄 발생 통계를 보이고 있거든요. 살인, 강간 뭐 이런 것 되게 흉악 범죄. 그렇죠. 흉악범죄 역시 어떤 그 조금씩의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살인사건은 1년에 1000건 내외로 줄어들었을 땐 800건 정도, 많으면 1200건 정도 요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게 증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인구 10만 명당 발생 비율을 보더라도 거의 뭐 조금씩의 등락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런 걸 좀 이렇게 그 청소년의 강력범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뭐 대책,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경각심을 가지는 방법, 예방법 같은 게 어떻게 있을까요? 결국은 교육일까요?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미국 사회 심각성을 우리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우리보다는 범죄율이 네,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뭐 총기는 안 사며 뭐며 온갖 끔찍한 범죄는 미국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일본에서 나타나고 10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머튼이 한번 들여다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 나라요. 모든 것들이 풍요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살인 사건이며 그런 갈등이 증폭되고 이혼율도 높고 그럴까? 따져봤더니 사회 전체가 돈, 권력, 명예라는 희소한 가치를 향해 몰아넣고 성공하지 않으면 루저라고 하고 각자의 설자를 안 주고 있더라. 그것이 결국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데 그런 사회 내에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적응을 하게 되고 적응을 하는 와중에 그런 반사회적 적응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아니면 완전히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게 이제 신림역 사건의 조선. 그렇죠. 예, 분당소년역 최원정 도망 안 가잖아요. 네. 증거인멸 안 해요. 네. 자기 그냥 인생 끝이라고 생각하고 터뜨리는 거거든요. 인생을 포기한 자들이죠. 사회적 분노를 그렇게 표출한 거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은 이제 없는 거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앞에 보이는 해결책, 예방책 당장 막을 거 교육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하고
보호 관찰, 범죄 저지른 자들에 대한 교화 개선 이런 것들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범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막 나가고 잔혹하고 아무나 마음대로 살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나오지 않게끔 우리 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려면 좀 더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가 돼야 하고 어린 시절에도 가정 내에서도 좀 그렇죠? 가정의 품 안에서 인성을 배우고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복지적인 개입을 하고 부모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한 노력들이 베이스에 깔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남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를 때는 엄벌을 하고 이렇게 돼야 예방이 되지 엄벌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사회가 저렇게 역동적이고 활력이 경제 성장을 해낼 수 있는 그 저 큰 나라가 돈, 권력, 명예를 놓고 마구 달리게 경쟁시키는 그 시스템이 그렇죠. 긍정적으로는 과학의 발전, 경제의 발전이 따라오지만 부정적으로는 높은 그 범죄율과 연결이 된다는 게 정말 사회의 그 음과 양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동시에 보이네요. 네. 그 균형을 찾기가 예, 찾아야 되는 거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균형을 찾으려면 그래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함께 노력해도 될까 말까 될까 말까인데 네. 그거 서로 저렇게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러느라고 모든 기회 날려버리고 모두를 또 그렇게 투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으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러네요. 답답하네요. 영화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시죠? 네. 형사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네. 예. 가장 형사를 그러니까 직접 생활해 봤으니까 네. 리얼리티가 가장 있는 영화는 어떤 영화였던가요? 리얼리티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제 지금 말고 과거 형사의 리얼리티 살인의 추억이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참담하고 흑역사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형사 중에 일부긴 하지만 그 모습들을 너무 리얼하게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 중에서 캐릭터를 갖고 있잖아요. 박중훈 씨가 투캅슨가 뭐 그런 게 예. 안성기 씨가 나올 때 네. 그런 영화에서 배우 중에는 누가 형사 역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살인의 추억 중에 송강호 씨가 한쪽에 있다면 김상경 씨가 또 다른 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 서로 다른 실제로도 그 당시에도 김상경 씨 같은 과학과 원칙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다른 쪽으로는 송강호 씨처럼 정말 한쪽으로는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단순하고 여러여러의 그런 형사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형사의 그 당시 네. 형사의 모습으로는 가장 리얼리티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서점에서 보셨기도 했겠지만 카스트라토? 네. 네. 그 책을 내셨는데 장장 한 400페이지쯤 되더라고요. 420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네. 그거를 쓰려면 지난 4년 동안 썼어도 집중해서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집필 기간은 10년 걸렸고요. 계속 쓰실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후속작. 아, 이 카스트라토에 이어서? 다음 편. 네. 그래서 카스트라토에 나오는 주인공 이맥이라는 한국형 프로파일러. 네. 거기서 현직 경관이죠, 그래도? 네, 현직 경찰관입니다. 네.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사건들 계속해서 써나갈 예정이고요. 시리즈로? 시리즈로. 예. 현대판 셜록 홈즈. 한국의 셜록 홈즈. 네, 그렇게 좀 캐릭터를 널리 알리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을 이맥이라고 했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네, 우선 실존 인물이 있었고요. 조선 중기의 연산군 때 아주 기계에 높고 절개가 뛰어났던 바른말을 직언하다가 귀양살이하고 이랬던 이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맥이라는 네. 그 이름은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맥이 쌍둥이 형이 이 소설 속 카스트라토 속에 네. 이산이고요. 네. 그래서 산과 맥. 아, 산맥. 네. 그 이름 뒤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그건 다음 편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카스트라토가 사실 저는 좀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우리 거세된 남자 가수를 카스트라토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표창원 교수가 썼으면 서각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형사물일 것 같긴 한데 네. 첫 장면이 되게 충격적이죠. 네. 첫 장면은 이제 그 카스트라토 과거 중세 시대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여성을 오페라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변성기 전 청소년들을 거세시켜서 강제로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높은 하이톤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서 여성 음역을 대신하도록 한 게 카스트라토 아닙니까? 무슨 영화도 나온 적이 있는데. 파리넬리. 파리넬리. 예, 맞아요. 예. 파리넬리가 그 카스트라토를 주인공을 했던 영화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끔 제가 이 착안을 한 게 간혹 이제 그 높은 음역을 그 내는 가수들 카운터 테너라고 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파페라라고 하기도 하는 그 영역의 가수들 중에 한국의 카스트라토라고 홍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스트라토는 거세당한 가수인데 왜 저분이 저런 홍보를 하실까? 멀쩡한 남자인데. 예. 그래서 이제 흥미있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 첫 시작이 그 한국의 카스트라토의 공연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그 공연이 끝날 때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오고 그 공연장 바로 옆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이제 거세된 남성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고 이게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게 딱 나온다 하더라도 그 쇼킹한 장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는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를 본 사람이 그대로 아니면 사실을 본 사람이 그대로 디스크립션 했던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이건 무조건 영화다. 요즘 표창원 교수님 보면 N잡러라고 아십니까? 네. N잡러. 네.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 여러 개인데 네. 일단 뭐 우리 선생님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일단 뭐 경찰, 네. 그다음에 경찰대 교수, 예. 그다음에 방송인, 네. 국회의원, 예. 지금 5번째예요.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작가. 예. 5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작가죠. 똑같구나. 모든 사람들한테 엔잡러들한테 물어보면 마지막에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다. 네. 예. 왜 그래요?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가 다른 가장 큰 차이와 특징이 뭘까 하면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문자, 예술, 창의성. 창의성.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스스로가 물론 완전한 창작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모방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의지와 꿈 이런 것들을 모두 섞어서 자기 걸 하나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에게는 예술적 재능이 없거든요. 오직 한 가지 있다는 거는 글 쓰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 작가로서 내 작품, 그것도 특히나 이제 소설이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제가 다 캐릭터 만들어내고 뭐 스토리 만들어내고 구성 짜고 그리고 대화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너무너무 재밌고 힘들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희열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전공 서적에 가까운 게 제가 배웠던 전공을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양서로 만들어내는 일들은 한 서너 번 해봤어요. 네. 이제 하면 할수록 힘든 게 피가 말라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쓸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스크립트를 붙여서 나는 말만 할게. 네. 그건 좀 썰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다시는 책 안 써. 그런데 그거를 즐기시는 거 보면 그게 내 취향에 맞나 봐요. 네. 함정 선생님도 아마 혹시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소설이 아닌 다른 전공 서적이나 또는 대중 교양서들은 써왔지 않습니까? 많이 써왔죠. 많이 네. 써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긴 하지만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특히 범죄 얘기 쓸 때는 실제 사건이다 보니까 관련된 피해자분들, 유족분들 이걸 같이 공감을 하다 보면 다시는 쓰고 싶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근데 소설은 다르더라고요. 다큐멘터리는 괴롭죠. 네, 힘듭니다. 네. 숙제 같고 맞아요. 의무 같고. 네. 그런데 이 소설 창작은 놀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역시 재미가 그래서 읽는 사람이 재미가 있나 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흔히 말하는 탐정 소설, 뭐 탐정 추리 소설, 스릴러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중반부에 꽤 긴 분량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신가요? 그 얘기가 뭐 너무 전곡을 찌르셔가지고 네. 사실 그 얘기가 하고 싶은데 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그 전에도 여러 방법으로 해왔는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니까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재미없고 지겹다는 분들도 많으셔서 재미있는 당의정 속에 네.
의사 선생님께 잘 아시잖아요. 뭐 당위적이 그런 거죠. 예, 캡슐 당위적 그런 거. 예, 약을 그냥 환자한테 주면 가루로 먹으면 써서 못 먹지. 예. 그래서 당위적으으로 이렇게 주는 것처럼 처방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좀 그런 재밌게 소설로 네. 한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자. 네. 네, 그거죠.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 단순한 탐정 소설도 아니고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잘 연걸어가는 성숙한 지식인의 무거운 사회적 주제도 거기에 던져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가지 직업 중에서 다시 하라 그러면 안 해. 라는 직업은 뭐예요? 뭐 작가를 또 하겠다는 얘기는 뭐 저는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뭐 답은 너무 쉬운 것 같고요. 예. 국회의원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네, 네. 지금 한 4, 5년 동안 네. 20대 국회 하시고 21대는 훌로 쉬셨고 안 했고 저는 이번 22대 때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왜 안 나오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하나의 어떤 공익적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마치 졸업한 느낌 혹은 군대 전역한 느낌이라서 돌아간다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완전 은퇴예요? 예, 너무 힘든 것도 맞고 나랑 안 맞는다고 느낀 것도 맞거든요. 근데 그게 잠시 쉰다는 아니고요. 그래서 나는 그만둔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바로 탈당 은퇴 선언하고 정치와 관련된 어떠한 연락도 다 제가 받지 않고 거절하고 네. 이렇게 근근히 정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은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방송도 정치와 관련된 건 다 죄송하지만 제가 거절합니다라고. 어디서 제가 잠깐 한번 방송 봤던 거는 특강, 경찰 특강하고 뭐 이런 강의만 잠깐 그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 관련된 것만 하고 네. 있고요. 네. 정치 관련된 거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 미련은 정말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나도 한 번을 해봐야 되겠다. 결론, 정치와 연관된 일은 안 한다. 네. 앞으로 책만 계속 쓸 거다. 네. 근데 이 맥이죠. 주인공이 뭐 여기까지 해도 스포일러는 안 될 것 같은데 고아원에서 네네. 자라가는데 예. 이 주먹 잘 쓰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 네. 본인의 어린 시절과 연관이 좀 되나요? 어때요? 연관이 좀 되죠. 그게 본인의 캐릭터가 좀 들어가 있나요? 예. 예. 어렸을 때 싸움꾼이었고요. 예. 예, 무척 많이 싸웠고 친구들하고 싸운 적은 없고요. 제가 생각한 악당, 약한 자 괴롭히고 뭐 형들하고도 좀 싸우고 동네 그래 그런 이제 모습들 그러다 많이 맞았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한 에피소드는 놀이터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데 저보다 한 2-3살 많은 형이 와가지고 야 내려 내가 탈 거야 이런 것을 형편을 목격하고, 부렸구나. 예, 예. 제가 가서 이 아이가 타고 있는데 왜 내리라고 하느냐? 넌 뭐야 임마? 뭐 이러다가 이제 두드려 맞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척 많은 그런 뭐랄까 어릴 때의 맹목적인 정의감 이런 게 많았고 그게 싸움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적이 많았었죠. 예. 카스트라토 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 또 하나의 카스트라토 거세의 의미는 남자들에게는 공포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장 큰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네. 목을 벨래, 거기를 뗄래. 그렇죠. 그런 어떤 남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세 공포라는 것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비난하고 싶고 정말 나쁘다고 생각하는 성범죄자에게 우리가 어떤 형벌을 내리고 싶으냐? 많은 분들이 거세형을 내리고 저는 싶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성범죄 첫 번째 뭐 형벌 처벌하고 두 번째 화학적 거세, 세 번째 거세는 물리적 거세라고 저는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형법상으로는 뭐 없죠. 그게 불가능한 네. 상태라서 네. 사적 제재라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허구적 소설에서나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반응을 가상이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거는 사실상 실제 물리적 거세라는 것 자체 흉측하고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거세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이 누구나 타고 태어난 인간성과 양심, 정의감, 용기 이런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것들을 거세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익을 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무척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는 정말 삶이 짓밟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그들이 공직에 있거나 영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무척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아, 그걸 거세에다가 이렇게 약간 그 비유를 대입을 예. 시켜서 얘기하신 거구나. 네. 책 쓰는 과정이 어찌됐든 뭐 십몇 년 전에 모티브는 잡았던 거지만 네. 뭐 공직이나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못 썼고 한 2, 3년 딱 붙어서 썼다고 생각하면 즐거운 점이나 어려운 점 없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네. 당연히 있었고, 특히나 이제 단어 하나 맥힐 때가 있어요. 딱 꽉 막혀서 너무 상투적인 거 쓰고 싶진 않고. 그렇지. 예, 이 상황에 꼭 맞는 용어, 단어 떠오르진 않고. 글자가 떠오르진 않아. 그때는 미칩니다, 진짜. 미치고, 그땐 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인데, 그럴 수도 없고. 어느 한 대목,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고민했고 힘들었던 그런 딱 막혔던 대목이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이 애정에 대한 그 표현. 제가 너무 서툴고, 너무 낯설고, 원래 잘 못해. 원래 잘 못해요. 현실에서도. 근데 극중에서는 해야 된다고 느꼈거든요. 굉장히 로맨틱하게. 예. 이거 사모님한테 좀 여쭤보지. 이게 지금 물어봤죠. 딸한테도 물어보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거 이상해라고 하는 반응은 아직 없고요. 네. 잘린 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써서 아내하고 이제 딸한테 꼭 감수를 받았거든요. 프리뷰를 시켰나요? 예. 예. 그랬더니 둘이 똑같이 아빠, 여보, 이건 빼. 이건 절대로 안 돼. 예. 어떤 대목이? 그럼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게 놀래운 맨날 봤던 게 뭐냐면 이 주인공 이맥이 어렸을 때 이 어린이 로맨스가 살짝 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황순원의 소나기는 있죠. 있죠. 네, 근데 네. 그 황순원 작가님이 이제 얼마든지 문학적으로 잘게 승화시켜 내신 거고. 그렇죠. 여자 친구, 여자 아이가 진짜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진짜로? 뭐 그럴 수 네.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거기 앞뒤 맥락상 아내나 이 딸은 막 간지럽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놀래. 진짜로 말끝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너도 우리는. 그러니까요. 선생님한테 감수를 좀 받을 아니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프로포즈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선물을 갖고 가거나 그러면 예. 그리고 뭐 좋아해 뭐 사랑해 그런 얘기하면 여자애가 그렇게 진짜로 그럴 수 있죠. 그런 거죠. 그런 감성이죠. 네. 영 아니라 그래서 네. 거기다 걷어내고 잘려 나갔습니다. 사모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추리 소설 쓰신 분이 있나? 연작으로 쓰신 분은 못 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희 세대 저도 계속 물어봤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하면 김성종 작가에서 딱 끊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5열 여명의 눈동자. 거기까지 끝나죠. 예, 거기서 딱 끝나고 이후에 추리 작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김영하 작가, 정유정 작가 이런 분들도 미스테리 추리적인 작품을 쓰시긴 하시지만 이 정도 강력한 형사 문제를 다루진 않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본인이 그런 추리 작가다라고는 얘기 안 하시죠. 네. 예, 순수 문학 에서 한 장르를 살짝 그쵸. 걸치는 정도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이 네. 뭐 K-팝, K-드라마, 한류가 열풍인데 왜 추리 장르만 빠져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누가 깃발 들면 또 우르르 그쵸. 사람들 몰려오죠. 양념 역할을 해서 같이 좀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네. 꿈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표창원 교수님 모시고 캐스트라토 정말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재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그다음에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주제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으니 뭐 독서회, 독서클럽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토론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멋진 소설로 다시 작가의 길로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나서는 표창원 교수님 모시고 캐스트라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